체리나, 오지마. 여긴 오지마. 이놈들, 으악! 고요한 KTX 특실, 부드러운 진동만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이미 어둠에 잠겼고 객실 안의 따뜻한 조명은 승객들의 피로를 달래주는 듯했다. 회색 후드티 모자를 옅게 눌러쓴 강채리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휴가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 그녀의 작은 체구와 평범한 옷차림은 주변의 다른 승객들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삼촌.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님을 잃은 자신을 걷어준 유일한 피부치였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따뜻한 돼지국밥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삼촌, 저 지금 대전역 거의 다. 체리나, 절대 오지 마! 여긴 이놈들, 으악! 삼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규였다. 수화기 너머로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무언가 육중한 것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둔탁한 타격음, 퍽!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넥스버에 신고라도 하게? 손가락 다 부러뜨려. 걸걸하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삼촌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덮어버렸다. 곧이어 다시 한번 삼촌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누군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는 듯한 소음과 함께 끊겼다. 뚜 차가운 기계음이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KTX는 여전히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다. 옆자리 승객은 노트북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는 승무원의 목소리도 평화로웠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강채린의 세상은 방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이 쩍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그녀가 기기를 부술듯이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고 있던 눈을 뜬 그녀의 동공은 방금 전까지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 눈은 707 특수임무대대 백호의 중령, 강채린의 눈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임무 수행 직전에 목표물을 확인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달리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효율적이었고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길을 터주는 듯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평범한 후드티로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유성구의 허름한 골목 주소를 불렀다. 유성 쪽은 오랜만이신가 봐요. 요즘 많이 변했는데. 택시기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체리는 네 라는 짧은 대답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기사는 이내 입을 다물고 라디오 볼륨만 높였다. 체린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 대신 냉철한 분석으로 가득 찼다. 삼촌의 가게는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었다. 지역 족복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은 휴가 전에도 어렴풋이 들었다. 삼촌의 고집을 꺾지 못한 그들이 결국 선을 넘은 것이다. 닭시 돼지국밥. 10분 뒤 그녀는 처참하게 부서진 가게 앞에 섰다. 그녀가 기억하는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나 길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손님을 맞던 목재 테이블들은 장작처럼 부서져 나뒹굴었다. 마지막까지 끓고 있었을 육수통은 엎어져 하얀 국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그 처참한 풍경 한가운데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낡은 액자 속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날 제복을 입은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삼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리가 깨져 삼촌의 얼굴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벽, 누군가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거칠게 갈겨 쓴 글씨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유성 드래곤즈 마지막 빛.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오만한 선전포고였다. 체리는 부서진 가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웃 가게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커튼 뒤에서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이 낯선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가게 중앙에 우두커니 섰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 모든 파괴의 중심에서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주변의 공포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1분, 2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때쯤이었다. 학생? 야채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끄는 한 할머니가 마치 그녀를 보지 못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할머니는 체린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사장,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놈들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체린의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그것은 구겨진 종이 쪽지였다. 할머니는 끝내 체린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체린은 천천히 손을 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린 갱지 뒷면에 두려움에 떨며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골든 스카이, 지하 카지노, 마동철. 골든 스카이. 유성구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악명 높은 유흥 건물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마동철. 보스 마로 불리는 유성 드래곤즈의 두목. 체린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역 위험인물 데이터가 즉각 반응했다. 체린은 지역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암적인 존재들은 이미 지역 공권력과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삼촌의 위치를 노출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짓일 뿐이었다.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개인용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검은색이며 어떤 로고도 없는 군용 암호화 위성 전화기였다. 그녀는 측면 버튼을 5번 특정한 리듬으로 눌렀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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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짧은 부탱음과 함께 기계 합성음이 귓속으로 흘러나왔다. 대기 중. 강채린 중령. 코드 100호 귀환. 100호 귀환. 확인. 레벨 1 비상사태. 자율적 작전 수행을 승인합니다. 100호 귀환. 707 직계가족이 민간인에 의해 납치, 감금되었을 때 발동하는 최고 등급의 비상 프로토콜이었다. 좌표 전송. 대전 유성구 골든 스카이 빌딩.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날카로운 그러나 익숙한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 시간보로 중령의 휴가를 보류한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당 건물 위성 실시간 감시. 모든 출입구 열 감지 스캔. 5분 내로 내부 상세 도면 및 환기구 루트 전송. 인근 CCTV 전부 해킹, 백업 데이터 확보. 확인. 추가 요청은? 체리는 골든 스카이 빌딩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췄다. 관할 경찰 및 모든 공권력, 절대 개입 불가. 유성 드래곤즈, 오늘부로 해체한다. 이것은 내 작전이다. 확인, 건투를 빈다 100호. 통화가 끊겼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회색 후드티의 여성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근처 가게 유리창에 비춰보았다. 작고 약해 보이며 겁먹은 듯한 모습. 그것이 그들이 보게 될 모습이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무기가 없었다. 방탄복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손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무기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지옥 같은 훈련을 통해 완성된 대한민국 최정의 살상 병기였다. 그녀는 골든스카이 빌딩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다.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추격을 시작한 포식자의 걸음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을
감히 망가뜨린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골든스카이 빌딩은 그 이름처럼 유성구의 밤하늘을 금빛으로 태우고 있었다. 천박할 정도로 화려한 네온사인과 외벽을 감싼 LED 조명은 불법적인 부의 상징 그 자체였다. 이 구역의 모든 어둠이 이 건물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듯 주변의 가난한 골목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강채리는 건너편 어둠 속에 서서 번쩍이는 건물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도시의 배경과 철저히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대학생 혹은 심부름 온 아이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때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 기계음이 아닌 익숙한 부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백호님, 내부 도면 전송 완료. 지하 1층 불법 카지노. 현재 인원 약 60명. 무장 인원 최소 15명. 목표 마동철은 최상층 펜트하우스 위치 추정. 위성 열 감지 일치합니다. 모든 CCTV 해킹 완료. 지금부터 백호님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체리는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으로 수신 확인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의 모든 눈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빌딩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태우며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체린이 다가가자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상품을 훑어보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 담겼다. 어이, 꼬마 아가씨. 여긴 네가 올 때가 아닌데? 한 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껄렁하게 말했다. 오빠들이랑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왔어? 돈이 궁한가 보네? 다른 놈이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어리고 평범해서 위협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리는 그들을 올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 사이의 좁은 틈으로 걸어 들어갔다. 덩치들이 당황했다. 그들이 팔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유령처럼 그들을 지나쳐 로비 안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 남아있었다. 로비는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함이 흘렀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스태프 온리라고 적힌 문을 지나 지하로 향하는 계단으로 들어섰다. 경로 수정, 그쪽은 위험합니다.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체리는 무시했다. 그들이 예상하는 경로로 가는 것은 아마추어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화려한 붉은 카펫으로 덮여 있었지만 퀴퀴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인간의 절망이 뒤섞인 악취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계단 끝에서 거대한 강철문이 열리자 광란의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슬롯 머신이 울리는 기계음, 카드 딜러의 외침, 돈을 잃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비명. 그곳은 유성 드래곤즈의 심장부, 불법 카지노였다. 테이블 위에서는 타짜들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카드를 돌리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롤렛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칩이 부딪히는 소리, 환호성,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탄식이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공기는 너무 탁해서 숨을 쉴 때마다 폐가 따끔거릴 정도였다. 온몸에 용문신을 한 조폭들이 테이블을 장악하고 있었고 겁에 질린 채무자들과 도박 중독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돈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의 왕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이들은 모두 유성 드래곤즈의 표식을 달고 있었다. 그들은 채무자들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빚을 갚지 못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웃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현장이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삼촌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생각하자 체린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강체린의 눈은 달랐다. 그녀의 훈련된 시야는 이 혼돈을 즉각적으로 분석했다. 문신을 한 조폭들의 수, 그들의 무기 소지 여부, 허리 뒤쪽, 발목, 그들의 서열 관계.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0.1초 만에 스캔하여 뇌에 저장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카지노가 아니라 적진의 한복판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카지노 중앙, 가장 높은 바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였다. 그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쌓인 현금 다발을 세고 있었다. 그는 얼굴에 길게 찢어진 흉터가 있어 흉터라고 불리는 자, 이 구역의 실질적인 관리자이자 마동철의 오른팔이었다. 체리는 인파를 해치고 똑바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묘한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돈을 세던 흉터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작은 그림자에 고개를 들었다. 이어피스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접근 대상, 위험 등급 B+, 흉터. 그의 눈앞에는 겨우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뭐야, 넌? 그의 목소리에는 돈 세는 것을 방해받은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체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후드티와 청바지, 돈이 들 것 같지도 위협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 체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지노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그의 귓가에 꽂혔다. 박 사장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마동철 씨가 데려간 분. 순간 흉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귀를 후볐다. 주변에 있던 몇몇 조폭들도 이 대담한 혹은 멍청한 여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적이 흘렀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푸하하하하. 흉터는 곧이어 테이블을 내리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박 사장? 마 사장님이 데려간 그 깡통가게 늙은이를 이 계집애가 찾으러 왔다고? 그는 숨이 넘어갈 듯 웃으며 눈물까지 닦아냈다. 야, 흉터 형님, 전현이 뭐라는 거야? 박 사장? 그 깡통가게 늙은이? 어디서 술집 작부가 굴러 들어왔나? 조폭들의 조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의 세계에서 여자는 오직 두 종류뿐이었다. 돈을 바치는 대상이거나 쾌락을 위한 도구이거나. 체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흉터는 웃음을 멈추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체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역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체린을 덮쳤다. 꼬마 아가씨, 여긴 네가 놀러올 놀이터가 아니야. 그는 일부러 체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담배 연기를 후 불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위압적인 태도와 지독한 악취에 질겁하며 뒤로 물러서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체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찾는 그 늙은이는 지금 마 사장님한테 특별 교육을 받는 중이거든. 너 같은 꼬맹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체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길 잘못 들었으면 곱게 꺼져. 체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흉터의 눈동자를 향해 있었다. 그 고요함이 흉터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감히 이 계집애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곳의 규칙은 공포였다. 그리고 저 여자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아, 혹시 그 늙은이 빚 대신 몸으로라도 갚으러 온 건가? 그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 정도 왁구로는 어림도 없는데 말이야. 차라리 저쪽 룸에 가서 서빙이나. 마동철, 어디 있는지나 말해. 체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그 무게감은 방금 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 이 한마디는 흉터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감히 보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이 씨발년이. 흉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체린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가 이내 더 모욕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 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벌레처럼 밀어내기로 했다. 그는 육중한 손을 들어 체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려 했다.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 힘의 차이를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여자는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여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그의 거대하고 땀에 젖은 손바닥이 체린의 얇은 후드티 어깨 부분에 닿았다. 그가 여자는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여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흉터의 거대하고 땀에 젖은 손바닥이 강채린의 얇은 후드티 어깨에 닿았다. 그가 온 체중을 실어 벌레를 내쫓듯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그의 손이 채린의 어깨를 0.5cm도 채 누르기 전이었다. 0.1초도 되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포착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 흉터의 뇌가 밀어라는 명령을 그의 팔 근육에 전달하고 그 근육이 수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강채린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다. 적의 의도를 읽고 그 의도가 행동으로 발현되기 직전에 신경계를 차단하는 707 최정의 요원들에게만 허락된 무살의 기술이었다. 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흉터의 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을 살짝 틀었다. 그녀의 왼손이 유령처럼 올라와 흉터의 거대한 손목을 감쌌다. 동시에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관절 뒷부분을 가볍게 받쳤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부드럽고 유연해서 마치 연인이 춤을 추듯 보일 정도였다. 우드드.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뼈와 뼈가 어긋나고 인대가 끊어지며 관절이 역방향으로 박살나는 그 소리는 시끄러운 카지노의 모든 소음을 뚫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고막에 선명하게 박혔다. 굵은 나무 토막을 부러뜨리는 둔탁하고도 불쾌한 소리였다. 흉터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채린을 밀치려던 그의 오른팔은 이제 셔츠 소매가 터져나가도록 팽창하며 기괴한 L자 형태로 꺾여 있었다.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지 않은 것이 기적일 정도였다. 뇌가 고통을 인지하는 데는 1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의 입이 비명을 지르기 위해 거대하게 벌어졌다. 그의 배가 비명을 토해내기 위해 공기를 빨아들였다. 그가 으아악 소리를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퍽! 채린의 오른손 두 손가락이 이미 부서진 팔에서 손을 뗀 직후 뱀이 먹이를 재듯 흉터의 턱 밑 후두 바로 아래에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천돌혈, 텐투철, 성대를 마비시키고 일시적으로 호흡을 차단하는 치명적인 경혈이었다. 흉터의 목구멍에서는 비명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는 숨을 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고통과 호흡 곤란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그의 거대한 몸은 마치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힘없이 무릎을 꿇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러졌다. 쿵! 2미터에 가까운 거구가 바닥에 쓰러지는 육중한 소리. 그리고 카지노에는 방금 전까지의 광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슬롯 머신의 요란한 전자음도 룰렛이 돌아가는 소리도 사람들의 고함과 환호성도 모두 멈췄다. 음악마저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끊겼다. 이 거대한 지하 공간에 남은 소리라고는 구석에서 돌아가는 환풍기의 희미한 윙 하는 소리뿐이었다. 돈을 잃고 절망하던 도박꾼들, 카드를 돌리던 딜러들, 술을 나르던 여종업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채린을 애워싸고 비웃던 유성 드래곤즈의 조폭들까지. 그들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뇌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이 지하세계의 2인자이자 공포의 상징이었던 흉터가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단 1초 만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어야 했다. 한 조폭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비로소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숨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체린을 보고 있었다. 강체린은 쓰러진 흉터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에 돌멩이를 치운 것처럼 무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어깨, 방금 흉터에 더러운 손이 닿았던 그 부분을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 작은 먼지를 터는 동작이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체린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는 흥분한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백호님, B+급 대상 무력화 확인. 맙소사, 방금 그 기술, 영상 슬로우 재생 요청. 심박수, 호흡 모두 안정적. 중영님, 괜찮으십니까? 체리는 그들의 호들갑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얼어붙은 조폭들을 하나씩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승리감도 없었다.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처럼 차갑고 무기질적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용 문신을 한 거구의 조폭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나 허리춤에 감춘 무기들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지만 감히 꺼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의 힘이 아니었다. 그들은 힘센 놈들을 많이 봐왔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의 기술과 태도였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폭력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이고 압도적인 것이었다. 저 여자는 싸움을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작업을 했다.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무자비하게. 저년 뭐야? 한 조폭이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여자는 약자였다. 무시하고 짓밟고 소유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저 여자는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체리는 자신을 둘러싼 10여 명의 조폭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조폭들이 일제히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그들의 서열, 힘, 숫자는 이 작은 여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바닥에 쓰러진 흉터가 겨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마비되었던 성대가 풀리면서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체린을 노려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체린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는 마치 법정의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다시 묻는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공포에 질린 조폭들의 얼굴을 하나씩 꿰뚫었다. 마동철, 어디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체린의 시선이 바 테이블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젊은 조폭과 마주쳤다. 그는 방금 흉터에게 술을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다. 그는 체린의 눈을 보자마자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떨었다. 헤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천장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어들어갔다. 펜트하우스, 맨 위층에 계십니다. 대답을 들은 체리는 그에게서 시선을 걷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이 쓰레기들에게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카지노를 가로질러 VVIP라고 적힌 황금색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움직이자 조폭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를 중심으로 좌우로 길을 터주었다. 공포에 질린 도박꾼들도 벽에 달라붙어 그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강채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마동철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을 납치하고 감히 망가뜨린 그 뱀의 머리였다. 강채리는 자신을 둘러싼 얼어붙은 조폭들을 무시한 채 황금색 VVIP 엘리베이터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소리만이 이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를 둘러쌌던 조폭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질겁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2인자인 흉터가 그들의 눈앞에서 단 1초 만에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무너졌다.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 즉 힘이 곧 법이고 여자는 약자라는 그들의 신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흉터가 마비된 성대를 겨우 비틀어 쥐어짰다. 부러진 팔의 고통과 치욕감으로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채린의 뒷모습을 보며 픽거품을 물고 고함을 질렀다. 뭐해 이 씨발놈들아. 저 전현 죽여. 당장 전현 죽이라고. 흉터의 절규는 얼어붙었던 공기를 깨는 기폭제였다. 그의 외침은 조폭들에게 공포보다 더 강력한 감정, 즉 수치심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 유성구 뒷골목을 지배해온 유성 드래곤제였다. 그런 그들이 고작 여자 하나에게 겁을 먹고 길을 터주고 있었다. 저 미친 년이. 형님이 당했잖아. 잡아. 전현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잡아. 수치심은 곧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만약 이 여제를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그들은 마동철에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생존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었다. 와!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 하나가 야구방망이를 고쳐쥐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것을 신호로 채린의 주변에 있던 나머지 14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었다. 부러진 맥주병, 테이블 다리, 심지어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회칼까지. 그들은 이 작은 여자가 흉터를 쓰러뜨린 것이 어떤 속임수나 운일 것이라 애써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믿었다. 15대 1. 아무리 날고기는 무술 유단자라도 사방에서 동시에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15명의 장정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마치 성난 들소떼처럼 강채린이라는 작은 목표물을 향해 사방에서 동시에 쇄도했다. 그들의 목표는 그녀를 붙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찢어 죽일 생각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늘 하던 방식이었다. 압도적인 숫자와 폭력성으로 상대의 길을 꺾고 공포에 질려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들은 채린 역시 그들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채린은 주저앉기는커녕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쇄도하는 조폭들을 향해 그 가장 두터운 중심으로 마치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듯 몸을 날렸다. 백호님, 위험, 다수의 적 동시 접근. 이어피스에서 오퍼레이터의 다급한 경고가 울렸다. 채린의 눈에 달려드는 조폭들의 모습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의 뇌는 이미 그들의 공격 각도, 속도, 그들의 다음 동작까지 모두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이것은 난투가 아니었다. 707의 훈련 과정에 비하면 이것은 잘 짜인 합에 불과했다. 죽어! 가장 먼저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놈이 그녀의 머리를 노렸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체리는 방망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스치기 직전 몸을 숙여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상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야구방망이가 아닌 그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을 공략했다. 퍽! 그녀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 아래 복부 신경총 솔라플렉스스를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이 막힌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방망이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동시에 왼쪽에서 깨진 맥주병을 든 놈이 그녀의 옆구리를 찔러 들어왔다.
체리는 쓰러지는 첫 번째 놈의 어깨를 짚고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발이 병을 든 놈의 손목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쨍그랑 병이 박살나고 손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함께 울렸다. 오른쪽에서 회칼을 든 놈이 달려들었다. 체리는 방금 손목이 부러진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끌어당겼다. 푸식! 회칼은 동료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으악! 2명의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엉켜 넘어졌다. 단 3초 만에 3명이 무력화되었다. 이냐비? 뒤따르던 조폭들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달려오던 속도를 멈출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4명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2명은 정면에서, 2명은 그녀의 뒤를 노렸다. 체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 바카라 테이블의 의자를 한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력이었다. 그녀는 의자를 방패처럼 휘둘러 정면의 2놈의 무릎을 동시에 후려쳤다. 으드득. 무릎 슬개골이 박살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2놈이 바닥을 굴렀다. 그녀가 의자를 휘두르는 바로 그 순간 뒤에 있던 놈이 그녀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채려 했다.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의 공격이었다. 후방, 셋이! 체리는 경고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상대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내던지는 동시에 몸을 낮추고 오른발을 축으로 하단 회전을 했다. 그녀의 왼발이 뒤쪽 2놈의 발목을 동시에 휩쓸었다. 균형을 잃은 2 거구는 서로 부딪히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쿵! 다시 5초가 흘렀다. 4명이 추가로 쓰러졌다. 이제 바닥에는 7명의 조폭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남은 8명의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해체 작업이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했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관절과 급소를 파괴했다. 도망쳐! 한 놈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감히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디에? 체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포커칩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놈의 뒷모습을 보지도 않고 칩을 가볍게 튕겼다. 호익! 플라스틱 칩은 총알처럼 날아가 도망치던 놈의 무릎 뒤쪽 오금에 정확하게 박혔다. 악!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 놈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카지노 바닥에 얼굴을 갈았다. 이제 남은 것은 7명. 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 뒤에 숨으려 애썼고 감히 체린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들은 더 이상 흉기가 아니라 그들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부적처럼 보였다. 다 같이 덤벼! 마지막이다! 한 놈이 용기를 쥐어짜 소리쳤다.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7명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무기력하게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다. 체리는 그들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무기도 주변 사물도 이용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몸, 707에서 완성시킨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들 사이를 물처럼 흘러다녔다. 한 놈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그녀는 파이프의 안쪽으로 파고들어 손날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쳤다. 뚝! 팔이 부러진 놈이 쓰러졌다. 다른 놈이 주먹을 날렸다. 그녀는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목 측면, 경동맥을 수도로 가격했다. 컥!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차단된 놈은 눈이 뒤집힌 채 기절했다. 또 다른 놈이 발길질을 했다. 체리는 그의 발목을 잡아 비틀어버렸다. 발목이 꺾인 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화려함이 없었다. 불필요한 발차기나 쇼맨십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효율성. 적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무력화시키는 기술만이 존재했다. 퍽, 퍽, 뚝, 컥.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7명은 10초도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 남은 조폭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체린을 보자마자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살려! 체린은 그의 애원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다. 뇌가 흔들린 놈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쿵! 마지막 놈이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카지노에는 다시 한번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처음 흉터가 쓰러진 순간부터 15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기까지 걸린 시간. 백호님, 현장 정리 완료. 소요 시간 45초. 적 전원 무력화 확인. 아군 피해 없음. 이어피스 너머의 오퍼레이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채리는 이 모든 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회색 후드티는 조금 흐트러졌을 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숨도 가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격렬한 운동을 마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끝낸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15개의 쓰레기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관절, 인대, 신경을 정확하게 망가뜨렸다. 카지노 구석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박꾼들과 종업원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회에 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체리는 흐트러진 후드 모자를 다시 고쳤었다. 그리고 아까 흉터를 상대했을 때처럼 어깨에 묻은 가상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그녀는 다시 황금색 VVIP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에는 유성 드래곤즈의 조직원들이 고통스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앞에 펜트하우스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황금색 문이 그녀를 향해 열렸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였다. 문이 닫혔다. 번쩍이는 황금색 문 표면에는 15명의 조폭이 쓰러진 아비규환의 카지노 풍경이 마지막으로 비쳤다.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황금색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아비규환의 카지노 풍경은 거울처럼 빛나는 문 표면에 잠시 어른거리다 사라졌다. 시끄러운 비명과 음악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방금 전의 지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채리는 좁고 화려한 황금색 상자 안에 홀로 섰다. 그녀의 회색 후드티 위로 비발디의 사계가 경쾌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을 극도로 예리하게 벼리고 있었다. 이어피스에서 다시 한번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호님, 펜트하우스 층에 접근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정면, 문 앞에 적 2명 대기.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자세가 전직 무술가 혹은 용병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중무장 가능성 있습니다. 백호님, 듣고 계십니까?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1분에 6회.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그녀의 신체는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의 뇌는 이미 펜트하우스의 도면을 3D로 그리고 있었다. 문의 위치, 예상되는 적의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촌이 있을 만한 곳. 펜트하우스 내부, 보스 마동철 포함 총 4개의 열감지 신호 확인. 1개의 신호는 체온이 매우 낮습니다. 구석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백호님, 아마도.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707 통제실의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펜트하우스 층이었다. 경쾌한 벨소리와 함께
육중한 황금색 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채 10cm도 열리기 전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화려한 로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춘 2명의 프로였다. 그들은 카지노의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그 안의 근육은 격투기 선수의 그것처럼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그들은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미 엘리베이터 내부를 훑고 있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것이 피에 굶주린 괴물이 아니라 후드티를 입은 작은 여자라는 사실에 0.1초간 당황했다. 누구냐? 그들이 경고를 내뱉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몸이 움직였다. 그들은 프로였다. 그들은 질문의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왼쪽 놈은 그녀의 팔을 꺾기 위해 안으로 파고들었고 오른쪽 놈은 그녀의 관자놀이를 향해 수도를 날렸다. 협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강채린이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그 0.1초의 틈을 놓치지 않고 이미 엘리베이터 밖으로 몸을 날린 상태였다. 너? 왼쪽 놈의 손이 허공을 잡았다. 그 순간 체리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는 왼쪽 놈의 어깨를 잡아채는 동시에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돌렸다. 퍽! 오른쪽 놈이 날린 강력한 수도는 동료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꽂혔다. 컥! 왼쪽 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체리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드득!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부러진 팔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왼쪽 놈을 방패 삼아 전진하며 오른쪽 놈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다. 퍽! 뇌가 흔들린 놈이 뒤로 비틀거렸다. 체리는 왼쪽 놈을 벽에 집어던졌다. 쿵! 대리석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오른쪽 놈의 목 뒤를 잡아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다. 끝! 전직 특수부대 출신일지도 모를 그 거구는 체린의 가느다란 팔에 목이 졸려 단 3초 만에 산소 공급이 끊겼다. 그는 닭처럼 파드득거리다가 이는 축 늘어졌다. 체린은 의식을 잃은 2명의 프로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들을 무력화하는 데 걸린 시간 단 7초. 오퍼레이터, 경호팀 2명, 7초 만에 무력화. 백호님, 작전 속행 승인합니다. 체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이 모든 부의 원천이자 악의 소굴인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이중 목재문이 버티고 있었다. 참나무로 만들어진 방탄 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육중한 문이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거나 자물쇠를 따려 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707 대테러 훈련소에서 수천 번 연마한 가장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CQC 근접전투 브리칭킥을 준비했다. 후. 그녀가 내쉰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모든 체중과 분노가 오른발 끝에 실렸다. 쾅! 인간의 발차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발이 문손잡이 바로 옆 잠금 장치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육중한 참나무 문짝은 종잇장처럼 찢어졌다. 문틀 자체가 박살나고 경첩이 뜯겨나가며 거대한 문짝이 통째로 안쪽으로 날아가 펜트하우스 내부의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먼지와 나무 파편이 자욱하게 일어났다. 그 먼지 안개가 걷히고 펜트하우스 내부의 풍경이 드러났다. 그곳은 군전이었다. 유성구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거대한 홈바, 그리고 천박한 황금색으로 도배된 장식품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모든 악의 근원인 보스 마동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거대한 곰 같은 사내였다. 화려한 실크 셔츠는 그의 터질 듯한 근육과 뱃살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문이 박살나는 그 순간에도 손에 든 두꺼운 시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의 양옆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한 2명의 부하가 서 있었다.
그들은 문이 박살나는 소리에 이미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있었다. 마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부서진 문틀 사이에 서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여자를 향했다. 그의 두꺼운 입술 사이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을 울리는 듯 낮고 거칠었다. 이게 누구신가? 지하에 보낸 쥐새끼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못 잡았나 보네? 그는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 연기가 체린의 얼굴을 덮쳤다. 아니면 네가 그 흉터놈 팔을 부러뜨린 그 대단한 계집인가? 대단한데 내 건물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온 걸 보니 보통 년은 아니야. 체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동철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가 이 지옥까지 온 유일한 이유를 찾기 위해 방안을 미친 듯이 스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천박한 황금 사자상 옆. 그녀의 삼촌 박 사장이 있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기억하던 늘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은 없었다. 얼굴 전체가 보라색과 검은색으로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한쪽 눈은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그가 늘 쓰던 안경은 박살이 난 채 그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입고 있던 새하얀 조리복은 찢어지고 피와 정체모를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다. 하지만 체린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은 따로 있었다. 그의 손, 수십 년간 뜨거운 육수를 끓이고 정성스럽게 국밥을 말고 어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따뜻하고 투박했던 손. 그 손은 의자 팔걸이에 밧줄로 묶여 있었지만 그 형태가 이상했다. 그것은 더 이상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으깨져 있었다. 손가락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전체가 피투성이 떡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삼촌의 손을 망치 같은 것으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내리친 것이 분명했다. 제목 그대로 그들은 삼촌을 망가뜨렸다. 다시는 그가 국밥을 만들 수 없도록, 다시는 그가 일어설 수 없도록. 체린. 삼촌의 부르튼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감긴 눈을 억지로 뜨려 애썼다. 그가 고개를 돌려 체린을 발견했다. 그의 남은 한쪽 눈에 절망이 어렸다. 오지 말랬잖아. 여길 왜 와? 그 목소리, 그 처참한 광경, 강채린의 뇌를 지배하던 707 특임대의 냉철한 프로토콜이 끊어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하얀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온도를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권총을 들고 있던 2명의 부하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겨누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오직 마동철만이 그 병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아니, 그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하하하하하. 그가 거대한 몸을 흔들며 광소했다. 감동적인 상봉이군. 저 늙은이가 내 삼촌이었어. 어쩐지 깡이 세다 했지. 마지막까지 가게는 못 넘긴다고 버티더군.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산처럼 거대했다. 그는 자신의 시가를 들어 삼촌의 망가진 손을 가리켰다. 저 손 말인가? 아, 저거? 그의 목소리에는 사악한 쾌감이 가득했다. 내년이 아래층에서 내 귀여운 새끼들 팔다리를 부러뜨리며 올라오는 동안 나도 심심해서 말이야. 저 늙은이가 그놈의 국밥 타령을 하도 해대길래 다시는 국자 못 잡게 좀 손봐줬지. 어때? 예술적이지 않나?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체리는 후드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녀가 한 걸음 방 안으로 내디뎠다. 그녀의 손은 이미 무언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기까지. 움직이면 쏜다, 이년아. 두 면의 부하가 동시에 소리치며 그녀에게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마동철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됐어, 물러서. 이년은 내가 상대하지. 그는 부하들의 총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홈 바로 걸어가더니 서랍에서 크고 묵직한 은색 리볼버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는 위스키 한 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체린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삼촌에게 다가갔다. 삼촌은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동철은 삼촌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뒤로 젖혔다. 그리고 그 차가운 총구를 삼촌의 부어오른 관자놀이에 쿵 소리가 나게 박아 넣었다. 자, 그가 체린을 돌아보며 짐승처럼 웃었다. 그의 누런 이빨이 드러났다.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넌 감정에 약한 계집애일 뿐이야. 그렇지? 철컥. 그가 리볼버에 공이치기를 젖혔다. 그 금속성 마찰음이 펜트하우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무릎 꿇어. 그리고 네 두 손으로 머리를 박고 살려달라고 빌어. 그는 체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럼 이 늙은이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지. 내 기분이 내킨다면 말이야. 그는 총구를 삼촌의 머리에 더욱 강하게 짓눌렀다. 10초 준다. 10. 마동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두 부하의 총구가 체린을 겨누고 있었다. 삼촌의 목숨은 마동철의 손가락 하나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10. 마동철의 카운트다운이 펜트하우스의 값비싼 공기를 갈랐다. 그 숫자는 단순한 초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채린의 유일한 피부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707의 그 어떤 지옥 훈련에서도 뛰어본 적 없는 속도로 바닥을 치는 듯했다. 두 명의 부하가 든 총구, 삼촌의 관자놀이에 박힌 리볼버의 총구, 총 3개의 위협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초당 수천 번의 계산을 수행했다. 총구와의 거리 7m, 부하들의 손가락 위치, 마동철의 호흡. 9. 그녀가 지금 당장 움직인다면 부하들을 제압하는데 1.5초가 걸린다. 하지만 그 1.5초 안에 마동철의 손가락은 방아쇠를 당기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삼촌은 죽는다. 이것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 마동철은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절망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아, 그애 바로 그 표정이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결국 네 삼촌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렸어. 넌 그냥 계집의 일뿐이라고. 그의 조롱이 체린의 가슴을 찔렀다. 이 모든 상황은 이 괴물 같은 남자가 가진 여자는 약하다는, 감정적이다라는 그릇된 편견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8. 체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CQC, 근접 전투 기술이나 총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마동철이 그토록 경멸하는 그녀의 여성성과 연약해 보이는 외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피해자처럼. 제발 삼촌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떨려 나왔다. 이 완벽한 연기에 마동철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그렇지, 그래야지,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좋아, 늙은이는 살려줄 수도 있지. 대신 저 년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꼼꼼하게 묶어놔. 마동철은 여전히 총구를 삼촌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총구를 체린에게 겨눈 채 다른 하나가 권총을 허리춤에 꽂고 케이블 타이를 꺼내들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마동철이 저지른 치명적인 전술적 실수. 그는 부하들에게 두 가지 임무, 경계와 포박을 동시에 맡겼다. 케이블 타이를 든 놈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체린에게 다가왔다. 이리 와, 예쁘나. 오빠가 안 아프게 묶어줄게.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 했다. 6. 마동철의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다. 그는 이 굴욕적인 장면을 음미하고 있었다. 부하의 손이 체린의 후드티 어깨를 움켜쥐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체린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부하가 손을 뻗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신의 후드티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을 뿐이다. 부하는 그녀가 무기라도 꺼내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총을 겨누고 있던 다른 놈도 움찔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마동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하는 짓이야, 이년! 5. 체린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투박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뭐야 저건? 돈이라도 주겠다는 건가? 부하들이 어리동절해 했다. 마동철조차 실소를 터뜨렸다. 푸하하, 지금 나랑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냐? 니년 몸값은 10원도 안 돼. 체리는 그들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망설임이 아니라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장엄함이 서려 있었다. 4. 그녀는 지갑에서 두꺼운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신용카드나 운전면허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부하의 얼굴에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마동철에게 날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것을 자신의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마치 십자가를 들어 보이는 구마사제처럼. 3.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플라스틱 카드에 반사되었다. 카드의 중앙에는 그녀가 몇 년간 입고 살았던 제복을 입은 앳된 강채린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부하들과 마동철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이게 뭐야? 케이블 타이를 들었던 부하가 중얼거렸다. 그는 그 카드에 박힌 금빛으로 빛나는 독수리와 호랑이가 조합된 문양, 특수전 사령부 인장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것이 뭔가 대단한 척하는 가짜 신분증이라고 생각했다. 총을 겨누고 있던 다른 부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저 문양을 본 적이 있었다. 형님, 저거 설마... 2. 마동철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뭐 하는 거야, 이 머저리들아? 당장 안 뺏고 그냥 가짜 신분증이잖아. 쏴. 그의 말이 멈췄다. 그의 눈이 체린이 들고 있는 카드의 사진 및 검은색 고딕체로 선명하게 박힌 두 글자를 읽기 때문이다. 중령. 그리고 그 위 소속을 나타내는 붉은색 글씨. 육군본부 직할 제707 특수임무대대. 마동철의 입에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할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은 벌어진 채 굳어버렸다. 펜트하우스의 시간이 멈췄다. 클래식 음악도,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도, 삼촌의 고통스러운 신음도 모두 사라졌다. 마동철의 뇌가 중령이라는 단어와 707 특임대라는 단어를 조합하는 데는 약 3초의 시간이 걸렸다. 중령, 대대장급 지휘관, 40대 중후반의 베테랑 남성 군인이 떠올랐다.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는 국가가 보유한 가장 날카로운 칼, 검은 베레모, 그 두 개의 단어가 지금 눈앞에 이 20몇 살처럼 보이는 작고 연약한 여자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너, 마동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너, 그게 뭐야? 장난감이야? 어디서 이딴 걸? 그때 채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며 그 어떤 감정도 배제된 절대적인 권위의 목소리였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 강채린. 그녀는 신분증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경멸과 눈앞의 적을 처리하기 위한 냉철한 판단만이 남아있었다.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작전팀 백호 지휘관이다. 부하 중 하나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아 하는 탄식을 내뱉었다. 백호, 707의 상징.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하 카지노의 15명이 45초 만에 전멸한 이유. 전직 용병 출신 경호원들이 7초 만에 무력화된 이유. 이 방탄 처리된 참나무 문이 발길질 한 번에 박살난 이유.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 병기 중 하나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들여놓고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녀에게 계집애라고 모욕한 것이었다. 내 신분은 확인되었으니 이제 네놈 차례다. 채린이 차갑게 말했다. 유성 드래곤즈 두목 마동철. 네놈은 방금 현역 군인의 직계 가족을 납치, 감금, 그리고 고문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총을 겨누고 있던 부하가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채린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다. 현행 군법, 전시작전권 통제법에 의거,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 행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녀의 시선이 삼촌에게서 총구를 떼지 못하고 얼어붙은 마동철에게 향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다, 마동철.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테러 행위다. 체리는 자신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가볍게 터치했다. 그리고 네 놈은 방금 그 테러 행위의 주범으로 1급 전술 표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녀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마동철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동네 조폭이나 부패한 경찰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 그 자체를 건드린 것이었다. 내 놈이 경멸하던 그 계집애가 지금부터 내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다. 채린의 마지막 말은 마동철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박살내기에 충분했다. 마동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폭력의 제국이 중령 강채린이라는 이름 6글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707, 대한민국 최정예, 국가가 공인한 살인병기, 그리고 중령.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눈앞에 작고 앳된 여자가 그가 평생을 계집애라고 경멸해온 그 존재가 감히 국가의 그림자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이 허락하는 현실이 아니었다. 뻥치지 마, 이 개 같은 년아! 마동철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그의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맹목적인 발악. 내년이 중령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 죽어! 그의 뇌가 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공포에 질린 그의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삼촌의 관자놀이에 겨누고 있던 리볼버의 총구를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강채린을 향해 돌렸다. 팜!
육중한 리볼버의 굉음이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통유리창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7미터의 거리,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하지만 마동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조준하는 것을 잊었다. 백호님, 적 발포! 이어피스에서 절규에 가까운 경고가 울렸지만 체리는 그보다 0.5초 빨랐다. 그녀는 마동철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그의 어깨 근육이 경련하는 순간 이미 몸을 날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에 반대로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총고의 방향, 즉 펜트하우스의 중앙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낮고 빠르게 바닥을 미끄러졌다. 콰집! 방금 전까지 그녀가 서 있던 대리석 벽에 리볼버의 44구경 총알이 깊숙이 박히며 파편을 튀겼다. 그와 동시에 체리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뒤로 완벽하게 몸을 숨겼다. 뭐해? 전현 쏴 죽여! 당장! 마동철의 광기 어린 외침에 여태껏 신분증을 보고 넋이 나갔던 2명의 부하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총을 쐈다는 사실에, 그리고 저 여자가 진짜 707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탕. 도자루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그들은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체린이 숨은 소파를 향해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미친 듯이 총알을 쏟아부었다. 쾅!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소파는 순식간에 솜과 가죽 조각이 되어 흩날렸다. 총알은 소파를 뚫고 그 뒤에 혼발을 박살냈다. 값비싼 양주병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폭발하듯 깨져나갔고 크리스탈 잔들이 가루가 되었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마동철의 화려했던 성이 그 자신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체리는 흩날리는 솜과 유리 파편 속에서 엎드린 채 소파의 잔해에 몸은 의지했다. 소파는 완벽한 엄폐물이 되지 못했다. 몇몇 총알이 그녀의 팔과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후드티를 찢었다. 백호님, 엄폐물 방호력 제로, 즉시 이탈하셔야 합니다. 체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스친 상처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혼란 속에서 오직 냉정한 계산만을 하고 있었다. 부하 1, 9mm 베레타, 부하 2, 글록 19, 각각 15발 탄창. 지금의 발사 속도라면 10초 내에 탄창이 빈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적들의 총기 종류와 연사 속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총성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냈다. 죽어, 이 괴물 같은 년! 부하들은 거의 울부짖으며 총을 쏘아댔다. 그리고 체린이 예상했던 그 순간이 왔다. 철컥. 두 자루의 권총에서 거의 동시에 탄약이 떨어졌음을 알리는 공허한 금소금이 울렸다. 정적. 총성이 멎자 펜트하우스에는 마동철과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삐 하고 울리는 화재 경보기 소리만이 남았다. 백호님, 지금입니다. 적 이명 재장전.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체린의 행동보다 늦었다. 철컥 소리가 들린 0.1초 후 체린은 이미 소파의 잔해를 걷어차며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일직선으로 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인간의 동체 시력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적들에게 접근했다. 탄창을 갈아 끼우려던 두 부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까지 총알 세례를 받던 여자가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한 놈이 미처 탄창을 끼우지도 못한 권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려 했다. 오지마! 체리는 그의 팔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총을 잡았다.
그녀는 총구를 자신의 몸 바깥으로 돌리는 동시에 상대의 손목 관절을 총의 슬라이드에 부딪히게 하여 비틀었다. 으드으드. 으아! 손목이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부하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다. 체리는 그 권총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는 총을 쏘지 않았다. 그녀는 총의 묵직한 개머리판 부분으로 방금 손목이 부러진 놈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후려쳤다. 퍽! 놈은 소리도 못 지르고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일어났다. 히! 다른 부하가 겨우 탄장을 끼우고 총구를 체린에게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체리는 방금 기절시킨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돌진했다. 탕! 탕! 부하가 쏜 총알은 동료의 등에 박혔다. 체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 방패를 밀어붙이며 부하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퍽! 그녀의 팔꿈치가 총을 든 부하의 턱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놈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놈은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다 잠잠해졌다. 단 5초, 총을 든 2명의 프로가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은 여자에게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이제 펜트하우스에는 3사람만이 남았다. 바닥에 쓰러진 삼촌,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마동철, 그리고 피 묻은 총을 바닥에 내던지는 강채린. 마동철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마지막 보루였던 총을 든 부하들마저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의 눈에 천천히 다가오는 체리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피와 먼지로 뒤덮인 채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신 그 자체였다. 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자신의 손에 아직 리볼버가 들려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시발. 그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보스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살아남고 싶은 겁쟁이였다. 그는 옆에 쓰러져 있던 삼촌의 의자를 발로 한 번 더 걷어찼다. 삼촌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울렸다. 그것은 체린의 시선을 잠시 돌리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체린이가 삼촌을 향해 움찔하는 그 찰나의 순간, 마동철은 뒤돌아 도망쳤다. 그는 부서진 문이나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 구석,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직원용 비상계단 문으로 향했다. 백호님, 표적이 옥상으로 도주합니다. 옥상으로! 마동철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책상 밑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돈가방을 낚아채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생명줄이었다. 막아! 이 개새끼들아! 당장 인연을 막아! 그는 이미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향해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쾅! 마동철이 비상계단 철문을 거칠게 열고 뛰쳐나갔다. 건물 전체에 누군가가 비상구를 사용했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체리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삼촌에게 향했다. 피가 흘렀다. 당장 그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저 경보음 너머로 그녀의 표적이 도망치고 있었다. 삼촌, 조금만 참으세요. 그녀는 삼촌을 향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을 속삭였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작전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중령 강채린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이 사라진 비상계단 문을 향해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자신의 모든 속도를 실어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경보음은 이제 막 시작된 마지막 사냥의 서막을 알리는 군가처럼 울려 퍼졌다. 녹슨 철문이 벽에 부딪히며 끔찍한 소음을 냈다.
마동철은 돈가방을 쥐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다시피 옥상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폐는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날뛰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군대도 경찰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경멸해온 작고 연약한 계집애 하나였다. 씨발. 그는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옥상은 넓었지만 사방은 1m 높이의 콘크리트 난간으로 막혀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대전 유성구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아득한 절방의 구렁텅이로 보일 뿐이었다. 바람이 거셌다. 휘 소리를 내며 부는 바람은 그의 땀을 차갑게 식혔고 그 공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돈가방을 부적처럼 끌어안았다.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애써 생각했다. 그때 비상계단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끼익.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엉덩이로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비상등의 붉은 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실루엣만으로도 마동철은 오금이 저렸다. 강채린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사투가 거짓말이었다는 듯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찢어진 후드티 사이로 핏자국이 보였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옥상 중앙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옥상 난간 끝에 몰려 덜덜 떨고 있는 거대한 곰 같은 사내를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차갑게 응시했다. 오지나! 마동철의 목소리가 공포로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난간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의 발밑은 수십 미터 아래의 아스팔트 바닥이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 괴물 같은 연아!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돈가방을 난간 밖으로 들어 보였다. 이게 보여? 니년이 원하는 게 돈이면, 아니 씨발, 이거 놔버릴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가 옥상 바닥에 모래를 밟는 소리, 서걱가 바람 소리를 뚫고 마동철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안 들려? 쏘지 마! 아니, 오지 말라고! 마동철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돈가방을 떨어뜨릴 듯 흔들다가 이내 더 확실한 협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난간 위에 한 발을 걸쳤다. 나 뛴다. 진짜로 뛸 거야. 니년이 날 잡으려 해도 내가 죽으면 니년도 끝쯤이야. 알았어?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니년 군복도 벗어야 할 거라고. 그는 자신의 협박이 이 군인이라는 여자에게는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 민간인 보호, 그것이 군인의 의무일 테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체리는 그와 5m 거리를 남겨두고 멈춰섰다. 그녀는 후드 모자를 다시 한번 고쳐섰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카롭게 흩날렸다. 그리고 그녀는 마동철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그 어떤 총성보다도 차갑게 그의 귓속에 박혔다. 뛰어내려. 뭐? 마동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잡으러 온 게 아니다, 마동철. 체린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내 놈은 이미 1급 전술 표적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표적은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한다. 그녀의 눈빛은 뛰어내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오히려 뛰어내리는 것이 더 깔끔한 일처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임무 목표로 보고 있었다.
마동철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정말로 괴물이다. 그녀에게는 협박도, 애원도,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통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의 뇌를 지배하던 공포가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과 뒤섞이며 광기로 폭발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전연이라도 죽이고 죽는다. 그래, 이 씨발려나? 마동철은 난간에서 발을 내렸다. 그는 웃고 있었다. 울부짖는 듯 절규하는 듯한 끔찍한 미소였다. 니년이 날 잡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니년 숨통을 끊어주마. 그는 버려두었던 돈가방을 거칠게 발로 찼다. 그리고 허리 뒤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마지막 무기, 날카롭게 빛나는 15cm짜리 군용 대거를 뽑아들었다. 죽어! 그는 자신의 거대한 체중을 실어 곰처럼 포효하며 강채린의 심장을 향해 단도를 든 발을 쭉 뻗으며 돌진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강채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이 돌진해 오는 궤도를, 그가 단도를 든 손의 각도를 이미 1초 전에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진해오는 마동철을 향해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마동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왜 피하지 않지? 단도가 그녀의 가슴에 닿기 직전 채린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단도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단도를 든 마동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목을 CQC 교본에 나오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두두두. 옥상 전체에 굵은 통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흉터에 팔이 부러지던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 둔탁한 파열음이었다. 마동철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목은 뼈가 살을 뚫고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박살났고 단도는 땡그랑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바닥을 굴렀다. 체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동철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반대쪽 주먹을 본능적으로 휘둘렀다. 이년! 체리는 그 주먹을 기다렸다는 듯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방금 전과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왼쪽 손목마저 같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두두두! 끄악! 이제 마동철의 양팔은 마치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달랑거렸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줄 수도 무기를 잡을 수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이해 불가능한 존재를 만난 원초적인 경악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지만 고통으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양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그 순간 체리는 몸을 낮췄다. 그리고 그녀의 군화가 회오리처럼 회전하며 마동철의 양쪽 무릎을 차례로 후려쳤다. 콰직! 오른쪽 무릎 슬개골. 콰직! 왼쪽 무릎 슬개골. 이것은 단순한 발차기가 아니었다. 관절을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해 연마된 707의 대인 무력화 기술이었다. 마동철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몸은 쿵 소리를 내며 옥상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설 수 없었다. 그의 양다리는 그의 양팔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의식이 너무나도 또렷했다. 그는 옥상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의 사지는 모두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알을 굴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강채리는 바닥에 쓰러져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는 마동철의 앞에 섰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기계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제목 그대로였다. 대전 유성구 조폭, 두목의 처참한 최후. 그녀는 마동철을 망가뜨렸다. 그가 감히 자신의 삼촌을,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망가뜨렸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망가진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애썼다. 살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바람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두.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하고 기계적인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마동철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경찰 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칠흑같이 검은 그 어떤 식별번호나 마크도 없는 군용 헬기 UH-60 블랙호크 2대였다. 2대의 블랙호크는 굉음을 울리며 옥상 상공에 정지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옥상의 모든 먼지와 쓰레기를 날려버렸다. 마동철의 돈가방에서 빠져나온 지폐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에서 미친 듯이 흩날렸다. 헬기의 거대한 탐조등이 옥상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헬기의 측면 문이 열렸다.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이 커졌다. 헬기에서 내려온 것은 경찰 특공대가 아니었다. 검은색 방탄 헬멧, 검은색 전투복, 방독면과 야간 투시경으로 얼굴을 가린 전신을 중모장한 유령들이었다. 그들은 굵은 로프, 패스트 로프를 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초에 수미터씩 옥상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불과 10초 만에 20명이 넘는 707 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옥상에 전개했다. 그들은 착지하는 동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으로 옥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의 자동소총 레이저 조준기가 옥상의 유일한 표적,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을 일제히 겨누었다. 표적 확보! 표적 확보! 한 대원이 채린을 향해 달려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기계처럼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중령님, 현장 확보 완료됐습니다. 백호팀 전원 이상무. 강채리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을 뚫고 대원에게 전달되었다. 1급 테러 표적 마동철 생포 완료. 의료팀 생명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대원은 경례를 붙이고 손짓으로 의료팀을 불렀다. 마동철은 자신이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망가진 몸으로 마지막 절규를 터뜨리려 했지만 그의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그의 처참한 최후는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다. 옥상의 거센 바람이 마동철의 처참한 신음을 삼켜버렸다. 칠흑 같은 블랙호크 2대가 뿜어내는 굉음과 하강풍은 유성구의 왕으로 군림했던 한 남자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707 대원들의 검은 군하가 옥상 바닥을 유린하며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현장을 장악했다. 강채리는 바닥에 짐승처럼 널브러져 응급처치를, 생명 유지를 위한 받고 있는 마동철에게 단 한순간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표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로 이송돼 말하는 증거물에 불과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는 부관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쳤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방금 자신이 뚫고 나온 펜트하우스의 비상계단 문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 그녀가 이 지옥까지 와야 했던 유일한 이유가 남아있었다. 백호 1, 2팀, 내부 소탕 및 증거 확보, 3팀, 4팀, 건물 전체 봉쇄, 지역경찰 접근 불허. 여기는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온다. 중령님, 채린이 막 계단으로 발을 옮기려던 찰나 이미 펜트하우스 내부로 진입했던 707 의료팀 메딕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들인 신속하지만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전술용 들것을 옥상으로 밀고 나왔다. 들것 위에는 담요에 덮인 채 산소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삼촌! 그것은 강채린 중령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 채린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작전 중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녀는 들것으로 달려갔다. 환자, 의식 미약, 혈압 70에 40, 쇼크 상태입니다. 양손 손가락, 다발성 분쇄골절, 뇌출혈 의심, 긴급 수술 필요합니다. 의료팀장이 채린에게 보고하듯 외쳤다. 채린은 망가진 삼촌의 손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다. 대신 피와 오물로 떡이 된 삼촌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삼촌, 저예요. 채린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삼촌은 억지로 눈을 뜨려 애썼다. 그의 부르튼 입술이 산소 마스크 안에서 달싹였다. 채린, 군복, 멋 있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당장 이송해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최고 등급으로 준비시키라고 해. 채린이 의료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예, 알겠습니다, 중령님. 의료팀은 즉시 들것을 들어 첫 번째 블랙호크로 달려갔다. 헬기 안에서는 이미 수액과 혈액팩이 준비되어 있었다. 체리는 삼촌이 헬기 안으로 안전하게 실리는 것을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난 총상조차 잊고 있었다. 그녀의 후드티는 이미 자신의 피와 삼촌을 만지며 묻은 피로 얼룩덜룩했다. 두두두두두. 삼촌을 태운 헬기가 먼저 굉음을 내며 밤하늘로 솟구쳤다. 그것은 지역병원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수술팀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국군수도병원을 향한 비행이었다. 그것이 강채린 중령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채린의 떨리던 어깨가 멈췄다. 그녀가 다시 숨을 들이마셨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다시 조카 채린에서 707 중령 강채린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무자비하며 이제부터 시작될 정리를 준비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두 번째 헬기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마동철이 짐짝저런 들것에 묶여 헬기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는 발악했지만 그의 부러진 사진은 허공에서 힘없이 흔들릴 뿐이었다. 중령님. 부관이 다가와 묵직한 군용 위성전화를 건넸다. 국방부 장관실 직통 라인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리는 피 묻은 손으로 수화기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등은 옥상 난간 너머의 화려한 야경을 향해 있었다. 춘성 707 특수임무대대장 강채린 중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의 굉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보고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대전 유성구 기반 광역범죄조직 유성 드래곤즈 두목 마동철 포함 조직원 전원 무력화 완료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중령 수고했네. 가족은? 인질 삼촌은 확보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이군. 현장 정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번 일 너무 크게 벌인 것 아닌가? 차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수화기를 고쳐주었다. 현장에서 불법 개조된 권총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유성 드래곤즈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현역 군인의 가족을 납치, 고문한 테러 단체입니다. 테러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 단체가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지역 공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이제 본론이었다. 이 시간부로 유성 드래곤즈와 연루된 모든 인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정식 요청합니다. 단순한 경찰청 레벨이 아닙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마동철의 신병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의 자금줄과 그에게 비호를 제공한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와의 공조를 통해 유성구청, 관할경찰서,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모든 정치인에 대한 즉각적인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요청이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마동철 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썩은 뿌리 전체를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장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뛰어난 칼이 지금 칼집에서 완전히 뽑혀 나왔음에 직감했다. 강중령,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그건 전쟁이야.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장관님. 제 가족이 그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체린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알겠다. 강중령의 요청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방첩사와 대검에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자네는 현장 지휘권을 가지고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도록 건물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지원병력 즉시 투입하겠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충성. 체리는 위성전화를 꺼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옥상에는 이제 707 대원들과 그들의 장비들만이 남아있었다. 마동철을 태운 2번째 헬기도 이미 이륙한 후였다. 한편 골든스카이 빌딩 1층 로비.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웬 군인들이? 대전 유성경찰서 소속 순찰차 10여 대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헬기 소리와 총성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전신을 검은색으로 무장한 헌병 MP들이 K2 소총을 들고 건물 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로비 안쪽은 이미 707 대원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여긴 군 작전구역입니다. 헌병 중위가 그들을 막아섰다. 군 작전이라니요. 여긴 민간인 구역입니다. 우린 유성석 강력 3팀입니다.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고요. 한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겁니다. 헌병 중위의 대답은 차가웠다. 육군본부 직할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현장을 통제 중입니다. 귀서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로 골든스카이 빌딩은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무슨? 형사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로비 안쪽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카지노에서 끌려 나온 듯한 문신을 한 조폭 수십 명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절한 채 707 대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그들은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다. 저놈들은 유성 드래곤즈. 형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몇 년간 관리해오던 혹은 눈 감아 주었던 그 조폭들이 단 하룻밤 만에 군인들의 손에 소탕되고 있었다. 세상에. 그때 건물 입구에 모여든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마동철에게 가게를 빼앗기거나 협박을 당했던 그 골목의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헬기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나왔다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저기 마 사장, 아니 마동철이! 한 상인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들은 보았다. 유성구의 밤하늘을 제 집처럼 누비던 그들의 포식자 마동철이 거대한 군용 헬기에 들것째 매달려 짐승처럼 끌려 올라가는 것을, 그의 마지막 발악이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옥상 난간 끝에 피 묻은 회색 후드티를 입은 채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 작은 여자의 실루엣을. 저 여자? 삼촌의 가게 앞에서 만났던 그 야채 가게 할머니가 눈을 비볐다. 분명 낮에,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가게가 부서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 서 있던 그 학생이었다. 세상에, 저 여자가 다 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짓누르던 악의 축이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그 악의 축을 무너뜨린 구원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채리는 자신을 향한 수백 개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난 총상을 드디어 손으로 움켜쥐었다. 지혈해야겠군. 그녀는 다시 한번 부관을 불렀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간다. 건물 내 모든 CCTV 원본, 하드디스크, 장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날이 밝으면 여긴 빈 건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 중령님. 강채리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1층을 향해 자신의 손으로 이뤄낸 정의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 묻은 군화를 천천히 내디뎠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공적인 심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지옥 같았던 그날 밤의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는 차가운 도시의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대전 유성구 골든스카이 빌딩은 대한민국 군사작전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청소되었다. 707 대원들과 방첩사 요원들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마동철의 제국을 지탱하던 모든 장부와 하드디스크 그리고 검은 돈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압수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장소는 대전 유성구가 아닌 서울의 심장부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의관들과 최첨단 의료장비가 집결한 살리는 전쟁의 최전선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옅은 과일 향이 공기를 채웠다. 침대에는 박 사장이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날 밤에 처참했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양손은 마치 미라처럼 두껍고 복잡한 붕대와 보호해에 감싸여 있었다. 마동철이 쇠망치로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손이었다. 병실 구석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강채리는 군용대거 대거를 다루던 그 손으로 믿기 힘들 만큼 섬세하게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오차도 낭비도 없었다. 사과 껍질은 끊어지지 않고 그녀의 손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작은 흉터만 남았다. 그날의 상처는 그녀에게 이 정도의 흔적만 남겼을 뿐이다. 박 사장의 낮은 신음소리에 채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과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박 사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했던 그의 시선이 창가에 서 있는 조카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리나.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날의 절망은 담겨 있지 않았다. 깼어요, 삼촌? 물 좀 드릴까요? 채린의 목소리는 707 중령의 그것이 아닌 조카의 목소리였다. 아니, 괜찮다. 박 사장은 붕대로 감싸인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그 모습에 채린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괜찮아. 다 들었어. 박 사장은 자신의 거대한 붕대를 햇빛에 비춰보았다. 군의관님이 그러시더군. 18시간 동안 내 손가락 뼈를 다시 맞췄다고.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수술이었다. 강채린 중령의 명령 아닌 부탁에 국군수도병원 최고의 미세 접합 수술팀이 총동원되었다. 분쇄된 뼈 조각을 3D 프린터로 복원하고 끊어진 신경과 혈관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일일이 연결했다. 다시는 국밥 못 만들 줄 알았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군. 1년만 재활 잘하면 다시 국자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박 사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을 얻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캐리는 말없이 다가가 휴지로 삼촌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날 밤 마동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네 놈이 경멸하던 그 계집애가 지금부터 네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육군 중령이다. 그녀는 마동철의 숨통을 끊는 대신 삼촌의 새로운 삶을 이어주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TV 좀 켜봐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봐야지. 체린이 무심하게 리모컨을 누르자 병실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마침 그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전 유성구 기반의 거대 폭력 조직 유성 드래곤즈가 하룻밤 사이에 전격 해체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한 조폭 소탕을 넘어 이 사건의 불똥이 지역 정관계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기자가 유성구청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유성구청장실과 관할 경찰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마동철의 돈가방에서 나온 장부, 그리고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공무원들의 명단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스쳐 지나갔다. 마동해스철의 검은 돈을 받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지역의 내부의 적들이었다. 마동철 일당에게 뇌물을 받고 재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오늘 유성구청장 A씨와 유성경찰서 서장 B씨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TV 화면 속에서 한때 지역의 왕으로 군림했던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강채린 중령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박 사장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권력들이 자신의 조카가 일으킨 태풍 한가운데서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세상에. 한편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골든스카이 빌딩은 현재 폐쇄 조치되었으며 또한 마동철에게 납치되어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 박모 씨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탁 소리가 나게 TV를 껐다. 시끄럽네요.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체리나, 삼촌이 그녀를 불렀다. 너 괜찮은 거냐? 저렇게 큰일들을 벌여놓고. 체리는 깎던 사과를 마저 깎아 예쁘게 조각을 내어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삼촌의 입에 작은 조각 하나를 넣어주었다. 전 괜찮아요. 휴가 복귀해서 보고서 쓰려면 좀 바쁜 것 말곤.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썩은 뿌리가 보이길래 좀 깊게 파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깊게 파낸 결과는 대전 유성구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동철이라는 증거물 하나로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다. 한 달 후 유성구 박씨 돼지국밥 골목. 골목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유성 드래곤즈가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 쓴 협박 문구는 깨끗이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구청에서 새로 칠한 밝은색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마동철 일당이 사라지자 골목에는 기적처럼 활기가 돌았다. 아이고, 박 사장님, 퇴원하셨네. 휠체어를 탄 박 사장이 휴가를 나온 체린의 도움을 받아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모든 상인이 가게에서 뛰쳐나와 그를 맞이했다. 그날 밤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던 그들이 아니었다.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손은 좀 어떠시오? 하하, 걱정 마쇼. 우리 조카 덕분에 국군병원에서 호강만 하다 왔소. 1년 뒤엔 다시 국밥 끓일 거요. 박 사장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그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망가지지 않았다. 그날 체린에게 쪽지를 건넸던 야채가게 할머니가 커다란 사과 하나를 들고 체린에게 다가왔다. 학생, 아니지, 저 군인 양반. 할머니는 체린의 군복도 계급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이 작은 여자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만 알았다. 이거 돈 안 받아. 우리 골목, 아니 우리 유성구 전체를 살려줬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체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이 내미는 사과를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한번 까닥했을 뿐이다. 상인들은 힘을 합쳐 박 사장의 부서진 가게를 새로 고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채린이라는 백호가 남기고 간 용기를 씨앗 삼아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다. 다시 며칠 후 서울역 KTX 플랫폼. 체리는 휴가 복귀를 위해 그날 대전으로 향했던 것과 똑같은 플랫폼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붕대를 풀고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한 박 사장이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체리나, 몸 조심하고. 삼촌이야말로 재활 열심히 하세요. 다음 휴가 때는 삼촌이 끓여준 국밥 먹고 싶으니까. 체린이 후드티 모자를 고쳤으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민간인의 모습이었다. 알았다, 알았어.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재활 중인 손으로 조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고맙다. 내 조카여서. 체리는 아무 말 없이 삼촌의 등을 가깝게 두드려 주었다. 익!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울렸다. 체리는 KTX에 올라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플랫폼의 삼촌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기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다시 국가를 지키는 백호의 임무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강채린의 눈빛은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이다 같은 정의는 유성구의 새로운 희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진행자 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 뒤에 국가 최정의 특임대 백호의 냉철한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고 약자를 억압하려는 이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오만한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버릴 숨겨진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강채린 중령이 보여준 압도적인 정의 구현에 여러분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통쾌하고 시원해지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정의로운 이야기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장면에서 가장 큰 사이다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